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거신 소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이르한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십니다. 감사드리옵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으면서 모든 인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계율에 들어설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오늘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 구원의 도구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 야곱이라 18번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은사언약해로 바로 들어갑니다. 은사언약해. 다섯 손가락 은사언약해. 그저 네 번째 약이라 약.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개념인데 약속은 상방이 있는 거예요. 양방이 있단 말이야. 한쪽에서만 선포한다고 해서 한쪽에서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지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지키는 것 중에서 이건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지. 서로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개체로서의 주관인 건데 인류 전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이미 그 표현으로서 나타난 표현, 공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은 개인, 국가면 국가, 온 인류면 온 인류가 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여기서 70인 전자대 운동에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죠. 지금은 몇몇 안 되는 소수 사람들이 뭐 이런 내용들이 일부 듣고 하는 거지만은 이게 온 인류에 적용되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뭐 아주 부분적이죠. 하나야말로 뭐 참 씨로 보면은 아직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씨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근데 요거 이제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죠. 땅에 떨어진다는 자체가 하나의 사건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싹이 트는 거, 사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런 내용의 물결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요. 나타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인류 사회를 보면은 항상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비추어보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통해서 아하, 과거에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나타냈구나, 평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3년 이후로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활 통일 시대라는 시대를 통해서 인류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적어도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에서 지금 2012년까지를 딱 잘라가지고, 그럼 2013년이냐 12년이냐 2010년이냐 어중간하게 안 하고 2012년하고 분명히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그 인류사의 전체를 세 단계로 해서 언땅 언약교,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까지 딱 잘라서 이제는 부활통일 시대로 보는데, 여기 이렇게 보는 그 기준이 뭐냐?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라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났는데, 2000년 전에 성경이 끝이 났는데, 성경이라는 사건 속에 언사 언약회라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겠다 하는 시각, 그게 교회라. 그러면 교회와 성경과 교회와 이를 또 나타내는 사건 자체의 내용에 이제는 다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나의 그 법이라고 이렇게, 법을 우리가, 이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예어로서 우리가 볼 때, 성경 자체를 하나의 법이다. 성경에서 인류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공산이다 하는 것을 밝혀낼 수만 낸다면은 내가 닦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다 야 공산이구나 벌떼처럼 달라들고 우리가 공산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달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변 무르익는 환경을 그쪽으로 가야 될 환경으로 집약을 해야 되고, 그러고 사회 전체 구조 자체가 바꿔져야 될 부분 개체 간에 이 어떤 받아들이고 호응하는 그 문화, 이 형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점인 공산이라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먼 훗날에 바라보면은 아하, 그때 선포한 것이 이제는 정말 공산을 향해서 모든 인류가 그거 다 단합이 되는구나 하는 여기까지 가려면요, 시간이 이게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도 인류의 궁극적인 방향이 공산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개인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죠. 허무맹랑한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근거를 두고 교회라는 시각을 두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을 이제는 방향을 비추는 하나의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이 공산이 과연 성경을 근거로 하되 교회 시각으로 바라봐도 이상이 없는 내용이냐라는 것에 대한 일단 검증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되어지려면은 어떤 주변에 있는 국가면 국가, 개인은 개인은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있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이걸 변화를 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지금까지 공산이 나타난 지가 18세기인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년에 나왔던, 전에 나왔던 언어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게 답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데 200년간 경과된 시간 속에서는 아무도 이걸 공산이 인류의 답이라고 보질 않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새삼스럽게 알아듣겠어요? 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데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갖고 자꾸, 불을 지피고, 물을 붓고, 참 이렇게, 국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뭔가 자꾸 우러내게 하려는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외친다고 해서 온 인류가 70억 인구가 한두 사람이 지금 외친다고 해서 70억 분의 1, 2 해갖고는 이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70억이지만은 한두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70억이 영향을 받으려면은 시간적으로 이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시간 속에서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방향이 아닌 전혀 나타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이 일을 감히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누가 이거 논문 발표하면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고 모든 인류에게 미칠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보상을 한다, 상금을 준다, 안 그러면 생활비를 대준다, 이런 보장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앞으로 가는 인류의 걸음에서 반드시 이거는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기에 맞춰서 선포하는 한 사람의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지금은 누가 알아주겠어? 아무도 이걸 모르지. 맞장구 치거나 하거나 없잖아.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요, 맞장구 치든지 메아리가 치든지 방향이 오든지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은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힘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고, 누가 땡겨주고, 누가 이런 거 학파가 있고, 아니면 이런 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받쳐줄 만한 것이 탄탄한 어떤, 흐름이 있어서 같이 동성한다 하면요, 이거는 별별 없는 하나의 이론밖에 안 돼요. 근거 자체를 성경을 근거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재적인 상황에서 공산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국이 공산을 탄탄하게 해서 배경으로 하고 저 대국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 중국 땅덩어리에서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이 한반도가 하나는 완전한 공산 정치로 해서 세습제도로 넘어가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되어지는 공산이라고 하면서도 세습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정치 형태로 나아가는가 하면은 여기는 남한은 또 반공을 외친 것을 공산의 반공이라 외치면서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힘을 지금 길러간 이런 그 상황 자체하고 우리 민족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 한국의 광복, 그리고 국제연합이 생긴 유엔, 이런 1945년에 생긴 일련의 세 가지 큰 사건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는 벨렉과 욕단의 사건에서부터 주어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품어야 될 하나의 단 할아버지, 그 다음에 홍인간이면 홍인간, 배달민족 하는 이런 밝음이라든지 빛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빛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력이요, 강한 표현력과 그 단순한 표현력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 민족의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전혀 중국과 동화되지 않는, 중국을 항상 견제하게 만들면서 중국에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변방의 하나의 조그마한 약소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현재 공산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는 현재 지금의
이 기능이 있다는 거지.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핵이락하는 걸 가지고 중국이 감히 남한을 함부로 휩쓸어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어떤 내용 자체를 어쩌면 정치적이면서 안 그러면 참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구조적이지만은 우리는 그 내용에서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반공을 외친 남한의 그 사역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공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때에 공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가 전 세계 인류에게 지금 200년 전에 나타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인류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이 걸음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환경, 2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의 내용으로 지금 다시 잡으면서 앞으로 200년이 지나면은 그 전에 200년과 지금의 공산과 200년 전에 공산 외친 것과 200년 후에 공산에 대한 다시 재정리와 그리고 앞으로 200년 후에 있을 그 내용을 되새겨보면은 분명히 이게는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묻혀서 공산을 외치는 그 공산이 나머지 200년에 다가올 200년이면 또 200년 후에 또 5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그 과정 속에서 비춰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전환기를 만들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공산이라는 것이 외쳐진다고 해서 답이다 하고 외쳐진다고 해서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춰보면은 또 다른 거 연결해보면은 1945년에 생긴 유엔이죠.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우연히 생긴 것이나 그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국제적인 힘의 안배를 분배하던 균형을 맞추고 가려고 하던 그 기능이 결국에는 하나의 국제연합이라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제는 교황이라는 그 자체 자리를 이제는 우리 인류사에서 교회와 연결하지는 않는 하나의 상황으로 우리가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고, 그러면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해보자.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을 적에 오늘 2012년 지금의처럼 국제연합이 이렇게 강력하게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아무도 그런 것을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은 아무도 그걸 가지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 될 줄 알았으면요 왜 상임이사국을 왜 5국만 했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벌떼처럼 따라들었겠지. 5나라만 상임이사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제사회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대전의 영향에서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할 것인가 하고 전쟁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 국제연합이라고. 그리고 사라질 것 같은 이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6.25 동란을 통해서 이 상임이사국의 기능이 나름대로의 활력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또 다시 돌아오면서 원자핵 원자핵이라고 하는 이 제재 때문에 말이죠. 국제연합사회가 국제사회가 보다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해서는 국제연합이 자꾸 힘을 보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제연합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 간의 분쟁을 전부 다 국제연합에다가 다 이관시켜서 거기서 다 조정받으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죠. 처음에 생긴 것과 나중에 이게 영향하고는 처음에 생길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영향들이 나타났을 적에 역사적으로 비춰서 지금 추세는 국제연합 추세지 이제는 교황이라는 것 자체를 일부러 국제사회에다가 떠벌려서 자리를 좀 맡아달라 해도 아무도 교황을 찾아가지 않는 국제연합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국제연합의 자리가 두터워지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어떤 역사를 가진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국제연합의 영향을 들어오는 국제연합의 영향에 들어오는 나라로 지금 중국을 보고
국제연합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인도와 전 세계 인류가 뭔가가 하나로 지향을 하는 것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를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인류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핵 문제라, 핵 문제. 하나, 이거는 표본이죠, 표본. 국제사회, 인류사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핵 문제다 하는 것은 하나의 끝대리지, 끝대리. 그 중에 일부지, 일부. 대표적인 내용이죠. 인공위성도 관계 있을 수 있고, 인간을 복제하는 것도 관계 있을 수 있고, 나라마다 복지하고 경제를 갖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특허 문제 가지고 실험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적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큰 문제들을 하나로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인공위성에다 실어놔 버리면 온 세계가 모든 나라가 타겟트가 되어지는데 인공위성에 핵을 싣고 날아갔을 적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즉 2012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문제 덩어리로 나타나는 국제사회 문제, 국제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의 기능 자체를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힘으로서 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걸어가야 될 걸음에 옛날부터 넘어오는 일이라서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서 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인류사회가 불안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불안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앞으로 인류사회가 공존하면서 피차간에 걸어가야 될 방향에서 인류사회 전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공산이라는 사상 속에, 공산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부림쳐야지 바른 공산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인류사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인류사의 먼 미래를 지향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그 200년 전에 나타난 언어를 다시 끄집어내는 약속에 하나님께서 인류사에게 허락되어지는 어떤 평안의, 어떤 공존의 단어로서 주어진 것이 공산이라 그러면은, 지금 위기고 붕괴의 위기에 들어있는 지금의 핵 문제 때문에 들어있고 인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말이에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서로 불균형이 있죠. 나라 사이도 막 테러가 생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막 붕괴시키려고 경쟁하려고 하고, 개인이 가져도 극대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이런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개인이 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한 사람의 책임자로서 공산할 수 있는 그런 인류 공동체의 개념을 두고 이미 200년 전에 나와 있던 언어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선포함으로써 인류의 방향 자체에 대한 그 걸음을, 공산이라는 그 걸음을 다시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제연합이 1945년에 생겨서 지금 한 70년 가까운 시기를, 7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60년, 70년 아직 안 되죠. 이런 세월을 보내는 그 여정에 하나의 국제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서로 간의 규약이란, 제약이란 조건이 있잖아요. 제약.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적어도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은 이런 사항이 안 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라든지, 안 그러면 또 무슨 평화군 운영이라든지, 또 문화단체 유네스코 이런 것도 다 국제연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의, 수많은 기능들에서 상임이사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안 들어가면서 운영이 되어지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부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규약이 있듯이 공산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적에 언어로서 공산을 외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법령이 들어가면 좋겠다. 법령을 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공산이라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걸 제시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라. 법령. 다시 말하면 공산이라는 내용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까지 공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앞으로 시대를 두고 계속 인류사에 넘어가려면 법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훈례가 필요하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주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이 개인이 주장해서 어떤 규범을 정하고 양형, 규령, 규정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성경을 근거한 성경의 근위가 있으니까 그 성경의 근위를 의지해서 이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는 밝혀내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 본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언어 속에 억지적으로 주장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세기라고 할 수 있는 1765년 영국에서 나타나는 그 산업혁명이 있어요. 여기 산업혁명과 공산은요, 이거는 바로 딱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언제 나왔느냐? 18세기다. 18세기 뭐냐? 1765년을 기점으로 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요거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공산은. 그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18세기에서 영국에서 나타나는 산업혁명이 나타나는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사회가 붕괴될 위기, 이런 형태로 가면은 사회가 붕괴된다. 기존의 내용 사회가 완전히 와해되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서 위기의식 속에서 공산이란 말을 던진 기란 말이에요. 지금 상하고요 똑같아요. 핵 문제 가지고 인공위성 얹어서 어디로 날아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복제가 되어지고 지금 물질 문명 가지고 먹는 것 보고 많이 먹는 사람은 나와서 버리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고 인류가 이런 위기가 18세기에 나오는 산업혁명 위기하고 같은 레벨로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8세기의 산업혁명의 그 위기 속에서 공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지금 현재 핵 문제라든지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을 가야 될 길을 보면서 이거는 바른 방향이 아닌데도 가는 걸음이 있잖아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걸음이 있잖아요. 경제 대국을 향해서 사회 복지를 향해서 그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나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그 빈부 차이,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와 음식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이런 차이,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하늘에서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인공위성 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자연 만물, 자연의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이런 변동을 미리 예측하면서 전에보다는 편안하게 뭔가는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그 인공위성 속에서 원자핵을 폭탄을 실어버리면은 원자핵을 통해서 발전을 해갖고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가 원자핵 발전소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위기. 뭔가는 해결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사건하고 같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만 해도 농사 짓는 산업, 농사라고 하는 이 농경기 산업이요, 모든 인류가 거의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산업 구조였지. 축산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 같은 것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고, 좀 힘이 더 필요하면은 사람의 힘이 약해서 뭔가 더 힘이 필요하면 그때야 필요한 게 가축의 힘이라. 말의 힘을 빌어서 수레를 얹어서 간다. 소의 힘을 들어서 쟁기를 해서 밭을 간다. 이게 힘이라. 주로 이것이 농사 문화의 농경 문화로 갖고 살아있는데 여기에 대치되어지는 엔진, 소위 말하는 전기 발전기라고 하는 전기 터빈,
정기 기간이 나오면서 이것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되 사람이 다스리되 기계가 하니까 가축이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축 3마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 3마리인데 3마리야. 3마리라는 것은 기계로 하니까 조그마한 덩치에 조그마한 구조물로 갖고 3마리짜리 한 만들어내니까 온 공장이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말 3마리 움직이려고 하려면 먹이고 살리고 그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하고 기계 조그마한 거 거기에 연료 부어버리니까 이게 말이 어마어마한 공장이 운영되어지고 막 생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산 물건이 막 생기지 쏟아지지. 그게 뭐 지금까지 아쉬웠던 일들이 아쉬웠던 생산품들이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니까 수요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없어서 못 쓴 거지 많이 찍어내니까 얼마든지 수요가 생기니까 막 생산량도 막 늘어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공장에 기계가 있는 공장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들 기르고 농사 짓던 일들을 주축을 하고 있던 일들이 산업이 끊기는 거예요. 그걸 말도 이제 더 키울 거 없고 소도 이제는 적당한 양에서 먹는 소 정도로 말도 어느 정도 다른 거로 이제 대체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산업이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단층만 짓고 있다가 고층을 지어야 되지. 1층 있다가 2층을 지어 2층 있다가 3층 지어야지. 이 폐수물, 오물들 도시에서 나오는 이런 폐수물들의 그 강들이 썩어가고 시커먼 영국의 그 댐즈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말이야 시커먼 공장에서 나는 폐수물 나서 뭐 기름 덩어리가 막 내려오고 말이야. 물고기들이 못 살고 주변의 어장들이 다 죽어가고 영양들이 파급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떡할 거냐 이거를 위기로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하고 나오는 대안이 이게 공산이라는 거예요. 공산. 무절제하게 물건을 만들 것이 아니라 서로 통제가 되어지고 적당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수급 자체를 조절할 수 있자. 조절하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생산이 되어지도록 하자 하는 안에 일종의 그 당시만 해도 단순한 안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안이 아닌 어떤 모델을 겨냥했다 이거지. 모델을.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산과 성경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산이란 말이 18세기에 딱 나온 어떤 문제 속에서 공산을 보되 이 공산이란 언어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의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는 그 대안을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있어야 될 내용을 피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내려오는 내용을 기존의 어떤 단체가 살아오던 삶을 그 삶을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걸어갈 사회를 제시를 했다는 것이었어. 이게 공산이 성경에 들어가는 여기 우리가 하나의 키란 말이야. 키 여기 방향을 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열쇠를. 공산이란 말이 나와서 활용하는 거도 일단은 나오게 된 출처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나와서 활용했을 적에는 여기에 공산주의에서 도대체 이 공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본으로 할 거냐? 자본주의.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할 거냐? 공산주의. 공산 정치가 나오고 거기서 이걸 기존에 있는 사회를 기존에 있는 정치를 바꾸려고 하니까 혁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혁명이란. 공산이란 말이 나오면서 혁명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산업혁명 여기 산업혁명이란데 우리가 노동자들의 무슨 혁명적인 자세, 노동자 계급, 이 전체가요, 공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언어가 산업사회가 바뀌는 구조 속에서 파급되어지면서 나오는 수많은 어떤 정책적인 언어들, 나름대로 사상적인 언어들이 들어가면서 주의,
무슨 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주의라는 말, 니즘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그때부터 막 아주 정폭이 파악돼가지고 사회 파급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주의라는 것은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저 말만 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말만 해서 요래 될 거야 하는 이런 것이 주의예요. 주의하고 주의 붙지 않는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차원이 내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민주와 민주주의는 너무 다른 거예요. 공산과 공산주의가 완전히 다른 거지. 공산정치하고 공산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회와 사회주의가 달라요. 이런 개념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즉 공산이란 말이 나올 때에 모델로 해서 바라본 사회가 어느 사회냐? 그것이 바로 길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회. 이 성경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산업사회라고 하는 이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발단이 되어질 때에 그 전부터 내려오던 적어도 한 3, 400, 그 사회가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11세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한 5, 600, 거의 7, 800까지 넘어가는 거야, 7, 800. 11세기, 18세기, 700년 사이잖아요. 인류사에서 길드 제도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는 이것이 바로 한 700년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길드 제도를 통해서 산업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보는 시각이 이것이 보아졌단 말이에요. 보아져서 나온 것이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그런데 이 길드 제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었어. 관습.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BC 586년까지 간다니까. 그게 디아스포라로 가네. 디아스포라 시대 이후로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불탄 그 이후로 생겨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긴 나라로서 딱 그 지역, 조상들이 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려 하는 그 땅에 준해서만 살아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를 사건을 통해서 BC 586년을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 땅 중심으로 있던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광범하게 흩어지지 않았겠죠. 그 광범하게 흩어지는 데서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서 이 로마 제국의 기여가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 길이, 로마 제도의 특징은, 로마 제국의 특징은 길의 발달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를 빨리 파송해야 되니까, 군대를 빨리 말을 타고 어쨌든 도보를 해서 이 군대를 신속하게 넓은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쉽잖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쉬우니까 디아스포라 되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현상이 사도 바울이 성령복음 19장에 나타나나요? 고린도로 갔을 적에,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적에 그때에 로마로부터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서로 업이 같았다. 여기 표현이 나온다. 그거 뭐냐? 장막 치는 거예요. 장막 만드니라. 이게 디아스포라의 특징이라. 그들은 오래전부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수공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 개인에게 전부 다 그 사회가 필요한 분명한 어떤 일거리, 생업이 될 수 있는 일거리 하나를 딱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술해서 전수해서 이것을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 내가 먹고 산다고 해서 내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기지 못하도록 막 막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이면은 업이 같으면 같이 모여서 이게 힘을 형성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공업이 발달되어지면서 하나의 서로 간에 지원해주고 서로 간에 살펴주고 그리고 기술이 없던 사람은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 이 지역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어떤 산업이 필요할까 서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기들 소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것들은 돈 있으면 막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가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니. 이런 과정이 넘어가면서 11세기가 길드 제도가 드러난 것은 왜 드러나냐면은 11세기에 바로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이에 가지고 기존 유대인의 사이에 있던 거기에 기독교도 들어가서 파산시키지. 그 다음에 모슬렘 지역에 있는 이슬람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토로 짓밟아버리지.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길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등장한 것이 이태리 지역에 있는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하나의 길드 제도면서도 이게 상업계통의 길드 제도, 은행의 형성이 그것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일반 사회학자들은 이런 학교에서 시키는 사회 공부에서 길드 제도가 11세기다 이야기를 하는 그 근거가 1096년에 나타나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서 있어지는 어떤 모슬렘 지역에서 어떤 박해, 그리고 유럽에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보내준 어떤 전쟁, 십자군 전쟁, 여기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되어지다가 나중에 1492년 스페인의 통일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통일. 스페인의 통일이 유대인 길드 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뭐냐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페인이 통일되어지면서 교황청하고 연결이 고리가 깊어지고 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남미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는 동인도 제도에서 인도에서 얼른 무역의 힘을 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있어졌던 형성되어졌던 은행권이 교황하고 그동안에 잘 지내고 있다가 스페인을 통해서 나오는 이 돈이 교황청으로 들어가니까 교황청에서 유대인을 이제는 탄압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돈을 받으면서 교황이 유대인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 스페인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스페인의 통일 제국을 이룰 때 1492년이 스페인이 통일을 이루는데 유대인의 힘과 이슬람 교도를 통해서 이슬람의 문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런 지주가 굉장히 탄탄했던 거예요. 그런데 통일하다 보니까 교황의 힘을 이제는 입다 보니까 스페인이 착각을 낸 거예요. 유대인을 추방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하니까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다들 스페인 따라서 유대인을 추방한단 말이에요. 이 추방된 유대인들이 어디 모이느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독일에 모이는 거예요. 독일에. 오늘날 독일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진 이 위치는 이 신성 로마 제국부터 자리를 잡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것부터 형성되어지는 수공업의 발달, 안정적인 은행권으로부터 지원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금융의 활용,
여러 가지 기초가 돼가지고요, 독일 사회로 하여금 단단한 공업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공업국가가 되니까 1차 대전을 해도 2차 대전을 해도 졌다고 해도 지금 독일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뿌리의 깊은 내용과 수공업에 발달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영국에서 나타난 산업혁명의 그 여파를 바라보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공산이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길드 제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모델해서 공산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공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하고는 전혀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알고 있는 단순한 반공, 공산주의, 공산이라는 말만 넣으면 벌벌 떠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다르는 거예요. 요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레닌이나 막스 레닌주의,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이 전부 다 독일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공산이 내용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치 사회에 접근을 할 것인가, 이론 자체가 뻔히 보이는 하나의 파라다이스지. 그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것을 정치화해서 실제로 사회가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개인의 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을 빌려야 되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혁이 이런 요소는 되겠다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란 말이에요.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단순하게 흘러만 가고 이론으로서 지나갔으면은 여기에 그냥 하나의 고만 넘어갔을 텐데, 무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해야 된다. 어느 힘으로 할 것이냐? 사회의 개혁을 누구 힘으로 할 거냐? 노동자 힘을 해야 된다. 없는 사람의 힘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없는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거 다 집어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련을 통해서 이런 혁명을 해나 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최고 독재자로서, 건세자로서 오히려 약한 자, 없는 자를 더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지금 자본주의를 해서 바꿔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물결을 받으면서 중국은 여기 덕을 본 거예요. 중국이 덕을 본 것은, 이건 다른 측면이에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같은 공산주의, 같은 거로 보면 철저히 잘못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중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법체제가 있는 거예요. 법체제. 요거 없애버리면요, 요거 개념을 연결 안 해보면 이거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되고, 중국이 공산에 대해서 저렇게 득보는 것에 대해서 저런 상태로 유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중국은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대륙에서 수천 년 동안 같은 언어로서, 상형 문자로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기강이 되는 큰 중국의 법체제가 있는 거예요. 소련은 그게 없었던 거지. 막스 레닌의 주의, 자기는 책임 안 지면서 전혀 검증이 되어지지 않은 단순한 하나의 이론을 갖다 붙여서 사회를 바꾸려고 한 거지만은, 중국은요,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법체제가 있는 거예요. 법체제. 그 법체제에다가 공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현재적인 제도를 거기다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난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뭔가 조작되어지면 소련적인 공산 정치를 심기고, 소련의 하나의 속국으로서 소련이 계획했던 한반도를 자기들이 공산 하나의 치하로서 자기들이 속국으로 만들려 했거든. 건데
우리가 남한이 어떻게든지 반공이라 하는 걸 외침으로 해서 여기에 딱 부딪힌 거죠. 응? 이 정도에서 공산과 관계돼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당시의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자체가 분명히 해결될 점으로서 바라본 모델은 되어졌는데 이게 과정으로서 200년 동안 넘어오는 우리 지금 현재 18세기 이후로서 지금 21세기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 2013년이니까 한 200년에 해도 200보다는 더 되겠네. 한 300년 가깝게. 250년. 처음에 언어가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한 250년 흘러간 지금에 딱 500년의 반인데, 지금에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언어로 해서 무시되고, 이제는 더 이상 공산에 대해서 그럼 잘못됐으니까, 잘못 사용한 거니까, 그럼 몰라도 되겠거니? 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공산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왜 그래 하려냐는 말이에요. 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길드 제도로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공산이라는 상황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이에요. 이 흐름의 줄기,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길드 제도, 자기들이 길드 제도를 하려했나? 아니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 하자 하고 앞으로 이건 공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우리가 준비하자.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있었던 그 문제 덩어리에서 길드 제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여기서 분명한 인류의 해답이 있다라고 공산을 외칠 때에 유대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말은 안 했는데 제도 속에 남아있는 그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줄기를 잡자라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언어를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는 공산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잡았던 그 끈이 그 나름대로 뿌리잖아, 뿌리. 그 뿌리가 있어서 18세기에 공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는 공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뿌리야만이 앞으로 인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 공산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묻혀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묻혀있는 하나의 서로 약속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약속이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바라보는 거지, 공산이라는 단어 떡풀이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18세기에서 붙잡았을 적에, 공산이라는 단어 썼을 적에는 그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의, 그 상황 속에서의 여기에 대항될 수 있는 모델로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길드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산업을 통해서 딱 받아들여서 공산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25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 번 더 공산을 붙잡으려고 하는 지금에는 이 내용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되어졌던, 그러면서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회복은 길드 제도를 통해서 공산이라는 말이 소련에서 완전히 와해될 정도로 공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변형이 생기는 그 시점에 1945년에 이 길드 제도가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란 거예요. 18세기에 나온 이 공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공산 정치로 나아가는 소련은 나중에 붕괴로 넘어오지만은 18세기에 나왔던 이 공산의 모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945년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1945년에 그 분명한 모델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BC 586년부터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사건 전체에서 1945년까지 넘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2300년이라고 하는
2500년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2500년 동안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디아스포라의 행적 속에 길드로 제로 나오고 공산이라 나오는 이 내용 전체를 두고 앞으로 인류 사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공산이다 할 때에 이것이요, 저건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이론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근거가. 길드 제도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가는 그거, 누가 그거 아니다고 이야기 누가 할 수 있어? 아무도 그 반박 못해요. 분명한 사항이니까. 그걸 찾지 않아서 그렇지. 디아스포라와 길드 자체 연결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연결해놓고 딱 말할 적에는 아니라고는 아무도 말 못해요. 성경의 기록이 연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은행이 생겼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길드 제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길드 제도라고 말을 하죠. 보통 하나는 상업의 길드 제도, 그게 은행의 발달이에요. 하나는 수공업의 길드 제도, 그게 아까 말했지만 개인이 가지고 온 수공업의 전수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뭉쳐졌을 적에 당시에는 이게 힘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은 산업사회로 지나가면서 국제연합이 생기는 이 국제적인 싸움, 미국의 독립 문제, 미국의 남북한 전쟁 문제, 이게 전부 다 관계돼요. 지금의 주식 문제, 지금의 정권 문제,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진 길드 제도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간단하게 표현한 이 공산이라는 말 속에 지금 집약해서 이 공산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를 보겠다, 살아가는 사회를 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좀 밝혀야 되는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길드 제도를 통해서 공산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럼 이 공산이 앞으로 인류 사회에 분명한 하나의 살아갈 방향으로 우리가 언어를 잡겠다 할 때에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공산을 통해서 인류의 답이라 할 적에 앞으로 이쪽에 나아가야 될 법적인 제재로서 모든 나라가 여기에 적용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말라기서 3장 10절이니까 11조를 드려라. 다른 말로 하면 기부를 해라. 이게 기부. 내보다 약한 자에 대한 내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 개인은요, 그 중심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가 있고 나보다 약한 자가 항상 있어요. 길드 제도의 제일 중요한 디아스포라가 살아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가 1945년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이 2500년 기간 동안의 힘은 뭐냐? 11조에 11조. 내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사회가요, 앞으로 지향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전쟁이 있어갖고 무기를 발달시켜서 내보다 약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앞서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내보다 약한 자에 대한 내 책임에 대한 반응을 우리 인류가 개인이 전부 다 이걸 향해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온 인류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서 유지로 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공산이라니, 이게 공산. 그 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것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얻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기금을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 지금은 국가 사회를 운영하면서 세금 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억지로 내려가라니까 안 되려고 하는 것이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내면서 살아가면서 국가 사회가 이루는 이런 어떤 장치들 사용하니까 이게 결국엔 국가 세금이 새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는 스스로 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내야 돼요.
국가 사회가 튼튼해지는 거는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튼튼해지는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독일이 벌써 1차 대전, 2차 대전 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가장 튼튼한 나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산이라는 답을 가지고 인류사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미처 잘못 쓴 흔적을 했잖아. 그러니까 잘못 썼으니까 이제는 바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약속이라, 약속. 지금까지는 약속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서로 바로 알고 이제는 허튼 약속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서로 낭비하는 시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약속을 해서 약속이 주는 어떤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지향하는 것이 공산이라 하는 것에서 우리 인류가 붙잡아야 된다. 전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나갔더라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론이 되겠지만은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한 흔적이 드러났는데 이걸 몰란 거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선포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여기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발표가 많아지면요. 여기서 이제 살이 붙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는 뭐 누구든지 예측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공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세금을 기부를 하는 개인의 힘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의 성장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걸 어느 나라에서 어느 민족에다가 집약할 거냐? 대한민국이 선두가 되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공에서도 은할 때도 했지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은행권에 대한 것도요. 이거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이거 활용해야 돼요. 이것이 서로 공존해야 돼요.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 은행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구조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권의 약점도 있고 여기에도 강점이 있지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슬람권이 가지고 있는 이 은행권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 쪽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인류가 서로 공존해야 돼요. 하나만 해서 나가니까 이게 막 찌그덕찌그덕 위험성이 있는데 이 이슬람의 은행권, 이거는 철저한 공동체적인 개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요, 먼저 깨닫고 먼저 솔선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괜히 이슬람권의 어떤, 금융권에 그래서 그거 돈 들어간다 해갖고, 이렇게 보는데, 그 시각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은 이슬람 쪽에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이건 연구를 좀 여러 사람들이 해봐야 될 일이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공존해야 될 내용이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안이 은행권이 2개 있는데, 이 은행권에 대해서 하나만 밀어준다는 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요거는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은사은약해 2000년 동안에 묻혀 있었던 내용에서 약속을 한번 찾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되어 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